정치 시사 전문 채널 스픽스에서 정치를 읽어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대중문화 이슈를 통해서 시사와 정치를 읽어내는 전문 다락방 오늘 1회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저는 시사문화평론가 김성수고요. 네, 그리고 안녕하세요. 저와 함께 방송 이끌어갈 주실 김묘성 기자님. 전 기자입니다. 전 기자. 전 기자. 지금은 유튜브 출연자. 유튜브 출연자 또 뭐야? 유튜버는 진행자 아니고 아니고? 유튜브 진행자. 출연자. 방송인. 진행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책임지는 위치잖아요. 예. 책임은 절대 지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출연자입니다. 책임에. 자, 그리고 우리 대중문화평론가 김원식 씨도 나오셨습니다. 네, 전 현직입니다. 예. 현직 평론가 김원식입니다. 사실은 묘성 씨 연예 전문 기자로 꽤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네. 전 기자라고 자꾸 그러시니까 그쵸. 현역에서 완전히 떠났어요? 현역에서 그래도 떠난 편이죠. 네. 예, 물론 그 업계 사람들과 계속 연락은 하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뭐 취재까지는 아니어도 묻긴 소스만 하지만 빼는구나. 그렇죠. 내 것만 챙기기에도 바쁜 세상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사 프로그램에 바뉴스의 오. MC예요. 메인 MC예요. 메인 MC. 몰랐네. 바뉴스에서 감성어를 가르치는 분이에요. 제가 많이 지도 편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그걸 근데 인정하네요. 이쪽 대중문화 이슈를 네. 전문으로 하다가 네, 그렇죠. 시사 쪽으로 딱 넘어갔는데 네, 제가 이 대선 때 캠프에도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많이 폭이 줄어들더라고요. 좁아졌어요. 아. 그러면서 또 손 내밀어 주신 분이 강성범 씨여서 아하. 강성범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야. 이렇게 매일매일 시사 아니 물에서 정치. 건져줬는데 그 훈계질을 해요. 그렇죠. 언제든 위치는 바뀔 수 있는 거니까요. 저는 연예 전문 기자로서의 활동이 이 이슈를 읽어내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됐나 하고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네. 그냥 캠프에 있어가지고 다른 데가 다 끊어지더라. 그렇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 알겠습니다. 자, 사실 우리 김원식 평론가는 너무나 또 잘 알려져 있는데 시사와 정치 쪽에서도 나름대로 얘기를 조금씩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아 요즘에요? 네. 꾸준히 했었는데 제가 예. 김성수 시사문화평론가에 가렸죠. 그렇군요. 너무나 이렇게 빛나셨어. 죄송합니다. 예. 사실은 이제 훈훈하네요. 대중문화계에 돌아가는 사정들 이걸 또 어떻게 정치와 끊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또 정책 하나가 사실 대중문화 산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그럼요. 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는 이쪽에서 특히 컨텐츠를 통해서 시대 정신을 읽어내고 그리고 다양한 대중문화 이슈들에 숨어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짚어내는 그런 시각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공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알문이라고 하는 코너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 정도는 꼭 알아야 된다. 음. 제가 대한민국 살 때 문화 뉴스는 이 정도는 꼭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만 뽑아가지고 좀 전달해 드리기로 했는데 우리 묘성 씨가 네네네. 원래 브리핑을 쫙 해주시기로 했죠? 네, 브리핑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네. 전혀 정보가 없는 대본이어가지고 너무 믿었네 우리가. 그렇죠. 정보를 다 이렇게 좀 올려주시면 거기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기로 예, 예. 했는데 대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대본은 제가 썼는데 네, 예, 아닙니다. 너무 바쁘다 보니까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네. 이알문 이렇게 줄여서 말하는 이 코너 첫 번째 이슈 한번 네, 살펴볼까요? 그래도 이건 예. 좀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윤석열차에서 늑대가 나타났다까지 블랙리스트가 부활한 그런 모습입니다. 네. 최근 부마항쟁 기념재단이 기획해놓은 기념식이 있었는데요. 그 방향이 갑자기 바뀌면서 예정됐던 가수의 출연도 무산됐어요. 네. 연습까지 다 했는데 그렇죠. 보니까 재단 측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행안부가 예, 무색무취한 기념식을 원한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방향이 조금 틀어진 모양새입니다. 심지어 저기서 연출자도 잘렸대요. 예,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출연료도 챙겨주지 않았다면 저건 도대체 얼마나 경우 없는 짓인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행정안전부가 사실 자기가 뭘 하는 부서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니 이런 방향까지 원래 기획해 주는 곳이 행안부였나요? 아니죠. 그렇죠. 원래는 그냥 재단이나 이런 데에서 행사를 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원해주고 그리고 그러게요. 가서 또 앞으로 그런 행사들이 잘 될 수 있게 여러모로 어려운 점을 갖다가 없애주고. 저는 사실 좀 반가운 측면이 있었어요. 어떤 뭐가요? 게요? 왜냐하면 참사 때문에 정부에서 다 취소시켰거든요. 예. 그래서 문화계에서는 취소는 시키지 말고 좀 추모의 분위기로 가자 이런 차원이었는데 네. 행사는 진행하길래
뭔가 추모의 분위기로 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무색 무치로 예. 한다. 그래서 행정안전부가 안전을 뭐 중요시해서 그 이 사유 때문에 한 게 아니고 무색 무치를 요구한다 그래가지고 이 곡을 바꾼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곡을 상록수를 불러달라 그랬대. 맞아요. 아니 근데 이게 너무 웃기지 않아? 진짜. 가수에 대한 배려도 아니에요. 맞아요. 네. 아니 내가 무슨 내 곡이 아니야. 내 곡이 있는 가수야. 그러면 내가 내 곡을 부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음. 와가지고 저 유명한 저 가수 딴 사람 노래 좀 불러주세요. 이거 자체도 실례잖아요. 아니 더구나 올해 음반상까지 받은 노래예요. 네. 그렇다면서 그거를 제끼고 왜 상록수를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거를 말을 하면서 민망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그걸 입 밖에 내서 상록수를 불러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죠. 진짜 기본도 없고 매너도 없고 눈치도 없고 진짜 그야말로 갑질만 남은 아니 그런 근데 김민기 씨가 굉장히 화를 내야 돼. 내 곡이 무색무치야? 그렇지. 그러네요. 상록수가 무색무치야? 야, 너무 모른다 말씀하셨듯이. 진짜. 자, 이 늑대가 나타났다는 노래를 갖다가 조금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네, 가사가 끝내줍니다. 그러더라고요. 굶어서 죽은 아이를 안고 이른 아침 가난한 여인이 굶어 죽은 자식의 시체를 안고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를 울며 지나간다. 거기까지 딱 이렇게 그 가수가 부르면 뒤에서 외침이 들리죠. 마녀가 나타났다 이런 외침.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폭도, 늑대 네. 뭐 이런 그 얘기들이 쭉 흘러나오는데 이걸 보면서 와 이거 전형적인 포크송의 어떤 역사 속에 놓여 있는 작품인데 이제 그걸 새로 계승한 노래가 나온 거죠. 맞아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이랑이라고 하는 가수 이전서부터 사실 주목했던 가수예요. 가사가 거의 시잖아요. 굉장히 함축적인 그런 해석이 다양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가사를 써서 유명해졌던 가수인데 그런 거 너무 좋아요. 예. 해석이 다양한 거. 그렇죠. 네. 그 늑대가 나타났다 들어보셨죠? 아니 사실 늑대가 나타났다는 것 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요즘에는 포크송 자체도 없지만은 네. 이런 노랫말을 쓰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기존의 어르신들이 야 요즘에 포크송이 다 왜 이래? 그리고 의식 있는 애들이 없어. 근데 의식 있는 사람이 똑 나타난 거야. 예, 의식 그러니까- 정도가 아니라 막 새파랗게 네. 날이 서 있더라고요. 맞아요. 아니, 뭐 그런데 못 부르겠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 젊은 세대 탓하면 안 돼. 이렇게 있는 싹을 밟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블랙리스트 언급하셨듯이 블랙리스트보다도 더 위험한 게 새로운 신조어가 나왔어요. 뭐요? 무색 무취. 이거에 다 걸려. 그렇습니다. 안 걸릴 근데 게 없어. 참 무색무취라는 말이 되게 위험하고 어떻게 보면 진짜 그거야말로 정치적인 것 같아요. 그럼요. 정치적.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색이 없어야만 그렇죠. 바른 네. 것이다. 예를 들면 있잖아요. 언론 보도에서도 맞아. 객관성, 맞아. 합리성, 팩트에 근거해. 네. 팩트에 근거를 하는 건 맞죠. 근데 너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마음, 가치, 문화 이런 걸 다 배제하면은 그거야말로 하나의 검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맞아요. 네. 자 그러면은 깡은 무색무취한 건가요? 깡. 깡이요? 아니 청와대에서 그 노래만 아, 비의 그 노래들 그거 뭐 무색무취한 건가? 위험하지 않은 건가? 너무 살색이지. 좋네. 아 예전에 그런 정부들이 있어요. 살색만 요구했던. 맞아요. 아, 나머지 색은 가라. 아. 우리 저 지금 현재 대통령이 굉장히 존경하시는 분이죠. 네. 그쪽으로 지금 가려고 그러나.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이 사태는 블랙리스트가 부활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현장 예술가들을 분노케 했고요. 특히 이랑 씨의 노래를 지금 일부러 찾아서 듣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음원 수익이라도 좀 많이 챙겨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네. 자, 두 번째 뉴스 한번 가볼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네. 음원 수익과 관련된 오, 이렇게 제가 연결이 그렇게 되는군요. 던졌죠. 네, 오. 체리 따봉 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슈퍼시티가 네. 좀 싸주지.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씨 이야기인데요. 저는 예.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했지만 이승기 씨의 속은 엄청 타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엄청난 양의 그 기사와 지금 그 복붙이라고 하죠. 예. 복붙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요점은요. 예. 이승기 씨가 데뷔 18년 차인데 그동안에 소속사로부터 음원 수익을 단 한 푼도 정산받지 못했다. 레알? 주장입니다. 영어 이런 주장이- 진짜? 영원이라고 영원? 해요. 그래서 지금 내용 증명을 소속사에게 보낸 상태인데 예. 요걸 받은 대표가 비분관계 어. 이승기를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부셔버릴 거야. 내 이거? 인생은 이승기를 죽이는 데 쓸 거야. 그것도 책상을 팍 뻥 치면서
그 녹취록이 공개가 됐어요. 그 들으신 분들도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아니 겉으로는 그렇게 입장을 밝혔다고 제가 기사를 봤는데 네. 대표가 책임지겠다. 내 부덕의 소치다 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고 가가지고는 내 인생을 모두 재죽인 데 쓸 거야. 근데 그 사과문도 보면요 앞에 뭐 사실 아무것도 여부를 없어요. 떠나서예요. 사실 여부를 떠나서 뭐 내 책임이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뭘 책임지겠다는 게 없어요. 왜 사실 여부를 떠납니까? 떠나지 말아야죠. 그렇지. 네. 그런 그 사과는 떠나고 싶은 거죠. 정치인들만 주로 그렇게 사과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이 엔터테인먼트 회사 대표도 그런 식으로 사과를 하는군요. 어디서 그러니까 배웠지? 이게 정치를 잘못 배웠어. 야, 참 사실 이거 보면서 야 고질적인 문제가 터졌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음. 왜 이승기 씨 탓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떡해요? 말이 되냐? 아니 그 갑수형 김갑수 아, 그분이에요? 선생님은 어. 이렇게 왜? 당하면 왜? 본인이 성인인데 왜 계약서 들여다보고 그러지? 왜 그렇게 안 해서 그냥 당해? 이렇게 아, 그 사람- 이거 이 엔터를 잘 차가입니다. 모르시네. 이 차가예요. 네? 엔터를 잘 모르시네. 예 어떤 이승기 씨가 2004년에 데뷔했잖아요. 이때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맞아. 그런데 그렇죠. 누가 발탁했죠? 이선희 씨, 이선희 씨가 발탁했죠. 근데 이선희 씨 매니저가 누구예요? 권진영 씨죠. 공진영 씨죠. 네. 그러면 자신의 스승의 매니저가 사장인 이 전형적인 좀 낙후된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고질적인 병. 네. 고등학교 학생으로서 데뷔를 해가지고 스승의 매니저가 차린 엔터테인먼트사에서 네. 그걸 요구를 한다? 근데 가스라이팅했죠. 그렇죠. 너는 마이너스 가수야. 어. 너는 음원 해봤자 요즘에 음반 안 사. 사실 음반을 안 사고 음원을 사죠. 아, 그렇죠. 심지어는 뭐 네 팬들도 안 사주는 음원이라고 와, 난 음반 그거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엄청 모욕적인 거죠. 엄청 모욕적인 거죠. 지금 팬들이 그래서 더 화가 나가지고 그 소속사 앞에다가 트럭 시위. 트럭을 타고 와가지고 거기서 전광판으로 맞아요. 계속 음악 틀고 그러면서 시위를 하고 있어. 이 음악이 진짜 당신이 듣기에 그렇게 정말 내기만 하면 마이너스가 되고 뭐 사람들이 돈 주고 안 살 음악이냐 이러면서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좀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 조금 전에 이승기 씨의 책임을 탓하는 시각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앞으로 정말 많은 기사들이 쏟아질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논점을 흐리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이승기가 어떤 평판이더라. 뭐 이런 식으로. 개인 왜냐하면- 사생활 들추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왜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다 보면 이것저것 다 끄집어내 가지고 기사화 되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부정할 수가 없으니까 메신저를 죽여야 되겠구나. 아, 이것도 그런 정치에서 식으로. 잘하는 거잖아. 그래서 정치를 똑바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많은 논점을 흐리는 기사들이 있을 텐데 이승기 씨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좋게 평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나쁘게 평가할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사람이 18년 동안 활동을 했는데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일지어도 음원 수익 못 받은 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예. PC의 관점이죠. 이게 공정함에 관련된 부분인데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승기 유명하고 가수 아니고 뭐 드라마 나오고 또 예능 프로 나와서 잘 나가는데 그 음원 수익 못 받았다고 해서 그게 뭔 문제냐라고 지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야. 이거는 공정함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누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특히 이승기 씨가 평소에 그런 얘기했거든요. 아직도 고등학생 취급을 한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데뷔를 해가지고 미처 대우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 문제제기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동안 자신을 포함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소속사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이선희 씨하고 그 다음에 이승기 씨가 이승기. 사실은 이 업체를 먹여 살린 거거든. 그렇죠. 그러다 잘 되니까 누구를 영입했어요? 이선희 씨 영입하고 정말 많아졌죠. 윤여정 씨였어. 어. 그러면 이승기가 없었으면 이 회사는 없는 거거든. 음. 그러면 일종의 공신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대접하는 게 과연 정당하냐? 아무튼 이런 얘기죠. 앞으로 이 상황을 좀 우리가 면밀히 좀 지켜보겠지만 네.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게 얼마나 정말 무서운 무섭습니다. 결과를 나타내는지를 검찰에서만 보는 줄 알았더니 여기서도 봐요. 검찰도 재판 들어가기 전에 자기가 자료 독점하잖아요. 네. 그래놓고 재판에 나가서 자기네들만 아는 자료를 막 집어내니까 무조건 재판에서 이긴단 말이에요. 사실 이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대장동 같은 건 같은 경우도 자료는 자기네들만 갖고 있어. 증거 다 있대. 보여주지도 않잖아. 이승기 씨 같은 경우도 보면은 실제 계약서는 7대3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승기 7 그리고 회사는 3. 뭐 출연료 부분이나 이런 거에서요. 네. 보통 근데 7대3이죠. 그런데 이걸 그 수익을 갖다 나누는 과정에서 선의 정산을 해야 되잖아요. 먼저. 그 정산 다 떼고 나면 출연료도 안 남을 수가 있거든요.
그 자료를 공개를 해줘야 돼요. 서로가 보고서 따져볼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투명한 자료 공개 이런 것들도 이제는 좀 표준 계약서 안에 집어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 아니, 자료 두 가지 공개. 관점이 네네네. 있었는데 첫 번째는 자료 말씀하시니까 초기에 내 여자라니까 그거 싸이 씨 노래잖아요. 네. 근데 그 활동할 때의 자료는 없어. 바로 그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음원 수익 부분에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가 없는 거예요. 아유. 가장 그런데 핫할 때. 그렇죠. 그때 내 여자라니까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음원도 많이 정말 인기를 얻었던 그 시기인데 그때만 딱 없다. 증거인멸이네. 증거인멸이. 똑같아. 그리고 똑같죠. 그 노래는 지금 노래방에서 계속 부르잖아. 노래방 수익이 가장 아니 높다고 싸이 씨가 밝혔어요. 얼마 전에 불과 라디오스타에서 어. 가장 많이 수익이 들어온 노래가 그 노래가 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직도 우리 후배들이 부르고 있어가지고 내가 수입을 챙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작 이승기 씨는 한 푼도 못 받고 있다. 아무튼 이 사건 우리 이 정문 다락방이 계속 지켜볼 겁니다. 자, 세 번째 뉴스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세 번째가 뭐였죠? 그 세 번째가 네. 그 한한령 관련한 아, 뉴스. 요거 재밌습니다. 예. 야, 한번 요거 튕겨주신 재밌습니다. 거죠? 예. 쪼는 맛이라고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네. 한국 영화 금지 조치가 6년 만에 풀리고 있다. 음흠. 왜 풀렸느냐? 바로 지난주에 열렸던 한중 정상회담의 그 성과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성과를 얻었기 때문에 중국 OTT 시장에 우리나라의 영화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아니 거예요. 15분 만났는데? 네? 15분 만났는데 저걸 다 얘기했다고? 우리는 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 윤석열 대통령 대단하시군요. 그런데 15분밖에 안 만났는데 야, 저 한한령까지 풀 수 있는 얘기를 다 한 거야? 아니 없었어. 자, 하나는 얘기 없었어. 흥분을 가라앉 예. 주시고 근데 보겠습니다. 예. 이 영화가 바로 홍상수 감독의 강변 호텔이라는 예, 예. 영화거든요. 근데 예. 보니까요. 한중 정상회담보다 11일이나 빠른 지난 4일에 이미 서비스를 시작했었다. 타임머신 타고 간 건가? 뭐한 짓입니까 이게? 타임슬립이야? 야. 그래서 성과 가로채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니냐가 아니라 그렇게 보이는데요. 이거 거의 사기 수준인데 숟가락 얻는 데는 아주 도사예요. 음. 그 빈살만 왕세자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뭐 네옴시티와 관련해가지고 뭐 했다. 자기네들이 그걸 성사시킨 것처럼 얘기하다가 그건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거라고 뽀록 났잖아.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40조였죠. 40조의 그 MOU를 맺었다. 근데 MOU는 언제든지 파기될 수 있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빈살만이 5년 전에 왔을 때도 굉장히 많이 그 MOU를 체결했는데 그 중에서 성사된 거는 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맞습니다. 해요. 그럼 이게 앞으로 지켜볼 MOU의 일이거든요. 정치학이라고 그래요. 예. MOU의 정치학이요? 네, 뭐 이렇게 일반 기업도 그렇고 대학도 그렇고 해외에서 MOU를 많이 맞아서 홍보를 많이 해요. 네. 근데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건 아무도 검증하지 않아요. 음. MOU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네, 근데 맞습니다. 이거 저 한한령이 본격적으로 풀리고 있다. 그 사인으로 보기에도 조금 미흡한 거다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 아니 사실은 이게 홍상수 감독의 작품인지 아닌지도 사실 중국인들은 잘 모르는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 중국의 이제 시스템은 광전총국이 직접 지시 명령을 내리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 업계 사람들이 그냥 분위기 봐서 던져보는 경우도 있어요. 아하. 그래서 이제 한중회담을 한다고 하니까 한번 이제 던져본 거죠. 아 미리. 네, 그래서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국을 바라볼 때 뭐 네. 일사불란하게 다 지시 명령을 디테일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음.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거꾸로 만약에 15일 날 이후에 뭔가 하나 한다 하더라도 네. 그걸 성과로 볼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너무 네. 김치국을 빨리 마시면 안 된다라는 근데 말씀이신 것 같네요. 진짜 웃긴 거는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기사를 어쩜 저렇게 막 쏟아내는 거예요. 마치 한한령이 풀려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컨텐츠 업계에서 중국으로 막 물밀듯 밀려 들어갈 것처럼 기사를 썼어. 나는 이 언론이 더 문제라고 생각해. 아니 이런 기사를 보고 실제로 중국의 문을 두드리면 진짜 다 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정보들은 정말 걸러서 그러게요. 예, 이 채널을 통해 가지고 꼭 들으셔야 됩니다. 제발 홍보수석은 귀나 좀 쫑긋 세우고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바이든을 날리면으로 듣지 마시고 제발 이런데 숟가락 엔터가 얹는 거- 날아가게 생겨서 잘못하면 숟가락 얹지 말고 좀 제대로 우리 엔터 업계나 컨텐츠 업계들을 갖다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거 아세요? 그 김은혜 그 홍보수석이 발표를 했을 때 네. 요게 리포트로 YTN에 나갔었거든요. 네. 근데 YTN에서 자막 처리를 잘못했어요. 뭐라고? 김은혜 영화 배우. 맞아. 한번 있으면 한번 나중에 인서트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YTN도 참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민영화된다 그러니까. 예. 자, 네. 또 어떤 뉴스가 있을까요? 또 어떤 뉴스가 있을까요? 예. 바로 이 뉴스입니다. 예. 그 뉴스가 뭡니까? 요거는 대중문화 쪽이라기보다는 좀 관광 관련 뉴스가 될 것 같아요. 화개장터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전라도와 경상도군요. 네, 전라도와 정신없습니다, 경상도를 예. 저 열심히 이게 하죠. 저 조영남 씨 노래로 되게 인기 그렇죠. 있었죠. 예. 화개장터 대표곡이에요. 네, 보니까요. 근데 이 화개장터가 하동군 소속이래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74개 점포가 있는데 네. 여기 중에 딱 3곳에 불과했던 호남 상인들이 이제 방을 빼게 됐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소식이. 이거 참- 무슨 소식이지?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런 거죠. 논리가 하동군에서 이제 주민세를 바탕으로 해서 하동 이제 시장을 어쨌든 운영을 하는데 세금으로 운영된다? 근데 왜 전라도 출신들이 상인들이 와서 여기서 장사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 이제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이게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매년 반복된다고 그래요. 그랬었군요. 그래서 공고를 이제 하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1차적으로 하는데 그것도 1년 이상 거주해야지만 자격을 예. 주겠다고. 그럼 이제 문제제기 있으니까 다시 또 재공고를 내서 예. 그나마 이 새 점을 네. 이렇게 여는 건데 근데 여기에 좀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거기서 40년째 호떡 장사를 하시는 할머니가 있거든요. 예. 근데 하동에서 태어났어. 어머, 근데 시집을 구례로 갔어. 야, 어쩔 거야 진짜. 어쩔 거야. 어떡해요? 솔직히 저기를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게 저희 아버님이 어릴 적에 저 섬진강 가운데 중도라는 데서 맞아, 사셨어요. 있어요. 네. 거기서 사셨어요. 오. 그래서 이 그 하동 쪽은 그냥 헤엄쳐서 건널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모래톱이 있으니까. 이 모래톱도 있고 성인들이라고 하면 허벅지까지 정도밖에 안 된대요. 아무리 깊은 것도. 어. 근데 반대로 구례 쪽은 여기는 깊어요. 배를 타고 가야 맞아요, 돼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동 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노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섬진강에서 중도나 요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오히려 경상도가 더 가까운 거야.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거기를 넘어가면 경상도가 되는지 알고 넘어가느냐고. 걸어다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하동에서 태어났지만 넘어가서 구례에서 어떡해요? 시집가고 이럴 수 있는데 그럼 그분도 이제 앞으로 장사 못 하시는 못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나. 40년 동안 거기서 그러니까 아니,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전라도 경상도로 나눈다는 것 자체가 이게 그러게요. 문화를 잘 무시하기 때문에 맞아요. 지역 문화, 그러면 문화권, 문화권은 세금으로 같은 운영되기 문화권이에요. 지리산 때문에. 문화권. 만약에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라면 뭐 월세까지는 아니어도 뭘 더 거두면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 마음을 조금만 바꾸면 되죠. 요런 데를 갖다가 특별 지역 같은 걸로 정해서 음. 그래서 구례하고 같이 코어워 해서 코어워. 서로가 조금씩 돈을 내고 여기를 갖다 운영하자. 이래도 되는 그러게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거를 동서화합의 상징 프로젝트로 아예 그래서 요즘에 저 지방 소멸 뭐 지원기금 이런 것도 네. 잘 나오거든요. 돈 엄청 나와요. 네. 그런 거 받아가지고 운영하면 되잖아.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얄팍한 표 싸움. 그러니까 아, 하동 군민들한테서 표를 더 받아야 되겠다는 지자체장의 그런 얄팍한 선거 술수군요. 그 선거 술수 때문에 이런 짓이 벌어지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치가 이런 데까지 다 참-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 그럼 정치가 사실은 우리 시장주의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네. 시장이네. 아니 생각해보세요. 아니 여기에 호남 상인이 없으면 화개장터를 왜 가요? 그래서 그러게요. 저는 조영남 씨는 어떻게 음원 수입을 어떻게 얻겠어요? 더 이상 거기 안 가지. 조영남 씨는 음원 수입을 잘 받고 계시려나? 저는 불매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아무튼 저 이제 없죠. 이제 다 끝난 거 아, 아닌가요? 근데 불매운동 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그럼 여기서 항의 들으면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셨습니다. 예. 네, 마지막 뉴스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짧게. 김건모 씨 이야기 해볼게요. 네. 너무 연예계 치중되는 거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가세연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폭행 혐의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완전히 벗어났다라는 아하. 소식입니다. 그럼 완전히 이제 무혐의. 완전히 무혐의죠.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는 건데. 자, 원래 그러면 그 가세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쨌든 간에 뭐 김건모 씨에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호감과 비호감이 있을 수 네. 있는데 저는 안타까웠던 거 뭐냐면 결혼을 했잖아요. 네. 근데 결혼식을 못 했잖아요. 그리고 네. 깨졌죠. 네, 결혼식을 하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이런 문제가 불거져서 결국에는 사이가 틀어져 가지고 결혼을 못 했어요. 그러면 가세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누가 책임지나요? 누가 책임져 진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이거 대처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정부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이렇게 혐오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을 어떻게 응징할까입니다. 법무부에서 진짜 좀 우리나라를 좀 생각한다면 마약 사범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렇게 혐오로 장사하는 이들 확실하게 응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혐오약을 파는 거지. 혐오약 그렇죠. 자, 이렇게 첫 번째 코너는 끝내보겠습니다. 두 번째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 시간은 이제 주목할 만한 컨텐츠를 요목조목 뜯어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의 컨텐츠 예고편으로 소개합니다. 승은을 받은 궁녀께서는 성이 어찌 되시는가? 가까이옵니다. 아, 슈룹의 인기 진짜 대단합니다. 그렇더라고요. 이게 원래 12회차까지 왔는데 12회차에서 13.4%인데 순간 시청률이 16.4%. 와 근데 와 2020년에도 이런 퍼센트가 나올 수 있군요. 그렇습니다. 오, 그것도 굉장히- 이거 TVN이에요. TVN인데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TVN은 케이블인데. 케이블인데. 또 TVN뿐만 아니라 넷플릭스나 이런 곳에서도 보실 그렇죠.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플리스 페트롤에서 한국 순위는 1위, 전 세계 순위 8위. 아, 네. 동남아시아 쪽은 완전히 휩쓸었어요. 제가 이실직고하자면 요거를 네. 아직 못 봤습니다. 못 봐서. 근데 이 두 분께서 평론가님 두 분께서 강추하는 드라마라고 몇 번이나 말씀을 주셔서 그렇죠. 저를 한번 설득해 주시면 제가 전 2번밖에 얘기 안 했는데. 김성수 평론가님이 강추하셔서 네. 이렇게 좀 설득시켜 주시면 제가 슈룹을 또 정주행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오. 일단 짧게 총평을 해주신다면. 사실은 이런 거죠. 뭐 자식 사랑. 왕실에서도 굉장했을 것이다. 그걸 이제 현대적인 관점으로 이제 보여줬고, 예. 그다음에 우리가 인식하고 있던 중전과는 굉장히 차원이 다른 새로운 중전마가 납시졌다. 그렇죠. 이런 점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이, 그러니까 궁금합니다. 실제로 저는 이 드라마의 성공 비결 첫 번째는 사극으로 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사극이라고 하는 틀거리를 갖고 와서 오히려 호기심이 훨씬 더 증대됐고 또 이 역사적 사실을 적절하게 사용을 했는데 특히 네. 우리나라 그 조선 왕조에서 그 왕자들에 대한 교육 시스템이 어마어마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시스템들을 갖다 고스란히 보여줘요. 그리고 그거를 스카이캐슬처럼 후궁들의 모든 그 입시 경쟁? 비빈들의 어떤 경쟁으로 경합으로 풀어냈다는 거. 이런 아이디어가 기가 막혔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제가 예고편이나 뭐 여러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그래도 살펴봤습니다. 예. 살펴보니까 이 사극이라는 틀만 있을 뿐이지 이 현대극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대사가 완전히 현대 대사. 네, 캐릭터도 그렇고 어떤 예. 전개도 그렇고 그냥 우리 2022년에 있을 법한 이야기다라고 맞습니다. 볼 법하더라고요. 예. 예. 실제로 여기서 뭐 일부러 커닝 페이퍼 딱 만들어가지고 그거 외우게 한다든가 그거 집어넣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현대에서 갖고 온 일종의 네. 패러디 장면이라고 봐야 되겠죠. 일종의 뭐 치맛바람 비슷한 것들이 이제 그렇죠. 왕실에도 불었다라는 거 보여준 거죠. 근데 더 좋은 거는 이걸 통해서 이런 치맛바람들이 잘못됐다는 걸 또 가르쳐 주기도 하고 아, 네. 그리고 경쟁을 하되 누구를 죽이는 경쟁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걸 끌어내요. 그 부분 봤습니다. 아. 살리는 경쟁이라고 그렇죠. 예, 수식어가 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이 사극이라고 하는 장르를 가지고 잘 퓨전화해가지고 네. 성공한 그런 성공 비결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성공 비결은 이건 내러티브가 진짜 너무너무 재밌는데 네. 그 지금 이 김혜수라고 하는 배우가 이 내러티브를 전반적으로 이끌어가는 원톱 드라마 아닙니까? 이 김혜수의 드라마이기 때문에 성공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제 김혜수 캐릭터를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봤는데요. 네. 이제 하나는 저런 어머니가 있었으면 좋겠다. 진짜 나도 저런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네. 나를 보호해주거나 예. 적극적으로 이 뭐 치고 나간다거나 나와 함께 싸워주고. 예를 들면 뭐 최근 방영차에 보면은 이제 왕세자를 새롭게 이렇게 선발을 하는데 거기서도 다 이제 보호를 해주고 심지어는 또 세자 비인을 드리는 데 있어서도 자기가 직접 찾아가. 그냥 왕실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까라고 해가지고 네. 직접 찾아가가지고 아니네 기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결국에는 세자빈이면 아들의 부인을 그렇죠. 네. 아들 보고 고르게 해야죠.
그런데 이미 그게 중요해. 근데 이미 아닙니까? 이 그게 원래 이 저 사극이라는 틀거리니까 네. 부모가 고르는 게 맞죠. 사극 아, 안에서는. 사극이라면 그렇죠. 그런데 묘하게 묘하게. 이 두 사람의 이전 인연을 집어넣어서 서로가 미리 골라놨던 그것을 이제 그건 이제 엄마가 복선이야. 찾아가게 그건 이렇게 복선이야. 만들어요. 아, 그러니까 그런 복선들도 굉장히 재밌죠. 제가 그럼 인정하겠습니다. 예. 아 그리고 그 이 김혜수 씨의 연기가 처음에는 야 너무 이거 현대극 연기하는 거 아니냐? 9년 만에 사극에서 사극을 갖다 하다 보니까 좀 너무 오버하는 연기 같아. 그런데 요즘에는 다 칭찬밖에 안 나오잖아요. 김혜수 연기의 매력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사실 김혜수 씨가 이제 소년법정에서 보여줬던 약간 수동적 능동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랬었는데 여기에서는 버선발로 막 뛰어다녀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중전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뭐 인현 왕후의 어떤 이미지가 아니고 야 이렇게 김혜수 씨만이 할 수 있는 활동성이 여기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다른 배우가 누가 할 수 있을까? 맞아요. 그 대체가 불가능한 안 떠오르네요. 측면이에요. 애초에 이 대본을 김혜수를 놓고 썼을 것이다. 우린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김혜수 씨의 평소 성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런 것들도 정말 많이 녹아들지 않으면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얘기들 들어요.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해요. 김혜수 씨 SNS를 가보면요, 지금 이 작품에서 함께한 뭐 주조연 배우뿐만 아니라 단역으로 하시는 분들까지 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SNS에 소개를 시켜줍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수많은 13명의 왕자가 나오죠. 네. 그리고 13명의 왕자하고 다 1대1 씬들이 있잖아요. 네. 그걸 다 직접 같이 연습을 해줘서 맞아요. 그 캐릭터를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왜 연예계에는 이렇게 갈리거든요. 김혜수와 안아본 자, 김혜수의 포옹을 받아본 자, 야. 아닌 자 이렇게 나뉠 정도로 정말 많이 감싸주시고 이야, 제가 봤을 챙겨주시고 막 때는 이러거든요. 진정한 감호장이네. 그러니까 감호장. 그런 가부장이 측면에서- 아니고 감호장. 그런 목소리. 측면에서 지금 이 서사 전체가 어떻게 보면은 여성 서사로서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그런 방식이다. 이런 얘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맞습니다. 여성 서사 그러면 주로 페미니즘 서사들을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 얘기는 페미니즘적인 토대 위에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폭넓게 그 어떤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속성들을 갖다 두루두루 갖췄다는 거죠. 뭐 페미니즘 관련해가지고 논란이라거나 이런 건 없는 상태죠 지금. 아니 살짝 중간에 있어요? 이제 복장 도착 있는 왕자가 나오잖아요. 아, 성소수자. 성소수자, 성소수자 네, 코드가 그쵸. 들어가가지고 그거 갖고 또 종교계가 조금 불편했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근데 너무 잘 표현했어. 그래도 그렇죠. 일단 사람으로 감싸잖아요. 논란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부모는 감싸잖아. 맞아요. 감싸야지. 그 어떡할 세상이 거야. 너를 뭐 알아줄 그런 날이 올 것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세종 때도 그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음. 그랬을 때 예를 들면 세종. 그러면 세종이 아니고 왕비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거 포용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실제로 뭐 논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역사적 사실에 의하면은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자 맞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의 또 강점은 강점. 솔직히 굉장히 다양한 장르들이 같이 녹아 있잖아요. 뭐 처음 시작할 때 보면은 진짜 완전히 이거는 치맛바람 그 교육을 갖고 얘기하는 그런 스카이캐슬 같은 드라마일까 했는데 네. 갑자기 뭐 왕궁 정치의 그 외척끼리의 암투 이런 것들이 쫙 나오지 그렇죠. 않습니까? 외척하고 또 시어머니 예, 대리마마와 어우, 중전마마의 지금 솔직히 칼날선은. 김혜숙의 이 대결 엄청나잖아요. 저 그 부분을 짤로 봤는데 진짜 그 짧은 순간에도 막 제가 쫄더라고요. 진짜 대단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두 분의 네. 연기 대결이 아주 너무너무 치열한데 거기다가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그 살인 사건의 피해자가 죽죠. 그렇죠. 살인 사건 범인을 찾고 원인을 찾고 약간 장르물이 결합된 느낌이군요. 지시를 내리고 있죠. 근데- 왜 세자가 죽었는지를 밝혀라. 이 각종 장르를 다 버무리고 있는 작가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데뷔작이야 이게. 데뷔작이야. 모든 걸 다 갈아 넣었겠네요. 진짜. 그랬겠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저는 깜짝 놀랐어요. CJ ENM의 그 신인 발본 프로그램의 오펜이라고 있잖아요. 거기 출신이에요? 네, 오펜 출신 작가인데 그래도 CJ ENM에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의미 있는 성과들이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이런 어떤 그 주변에 도와주는 그런 선생님들이 네. 좀 멘토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장르를 섞어서 가는데도 크게 이렇게 덜컥거리는 게 없었다는 네. 거예요. 그런 점들이 이 드라마의 또 사랑받는 지점 세 번째 포인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근데 이렇게 강점들을 갖다 좀 뽑아봤는데 네. 아니 뭐 고증 논란은 일어날 줄 알았어.
갑자기 동북공정 논란. 동북공정 논란이 이거 있더라고요. 뭐 중국 묻었다 이런 놈들이 있더라고요. 나 그 슈룹을- 묻었다는 얘기 정말 싫어 진짜. 그렇죠. 슈룹을 검색해 보니까 예. 사실 역사 왜곡, 동북공정 이런 키워드들이 많이 붙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좀 갖고 와봤는데 예. 여러분이 저를 또 의혹을 해소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예. 물귀 원주라는 말이 2회 때 나왔는데 맞습니다. 여기 보니까 원래 우리나라 그러니까 뭐 한자 표기가 한자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간자체로 한자가 아니라 나왔죠. 중국어로 되어 있다. 번째차로 나왔었는데 간제차로 나와가지고 네. 문제가. 근데 그 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 원래 중국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사실은 물귀원주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니죠. 우리는 그렇대요. 이 말을 잘 안 쓰죠. 안 쓰죠. 근데 중국에서는 뭐 많이 쓴다 그러는데 중국도 그다지 이 말을 잘 쓰는 것 같진 않아요. 아,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이 물귀원주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중국 사람들은 알아듣는다는 거지. 그러면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좀 의심이 되는데 솔직히 이거는 그냥 단순한 실수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어떤 의도를 가졌다기보다는 이제 불찰에 불찰이다. 전 가깝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마 창작 과정에서 네. 그러니까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젊은 작가들일 경우에 이제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표기 자체에 관련돼서 의도를 갖기보다는 의도나 전체적인 방향에서 보는 게 마땅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두 그러니까 번째로 뭐 이 한자어로 뭐 간자체가 들어갔다 이런 것들의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좀 바삐 준비하는 과정에서 긁어오다가 좀 실수를 한 게 아니냐. 네, 이런 아이고 상황. 애둘러서 얘기했는데 예, 그걸 진짜 저를 얘기하시네. 관계자 아니시죠? 예, 아닙니다. 자, 두 번째 또 네, 두 번째도 있었어요. 태화전이라는 예. 명칭 때문인데요. 그 중정인 화령 김혜수 씨가 찾아갔던 장면이 있는데 그 뒤에 그 임금의 전의 이름이 태화전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그렇죠. 태화전이 무엇냐라고 찾아봤더니 자금성에 있는 곳이 그 태화전인데 왜 그걸 굳이 갖다 썼느냐? 이거 동북공정의 어떤 흔적 아니야? 그러니까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뭐 강령전을 그렇죠. 많이 쓰고 네. 왕이 있는 곳에 그래서 태화전을 갖다 쓰는 거에 대해서 고증의 실패냐 알면서도 저렇게 썼느냐 이런 논란들이 좀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사실 우리가 이제 삼국 보면은 앞에 딱 자막이 나오잖아요. 이 드라마는 특정 인물과 지명과 기관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 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도 이제 그런 지명이나 용어나 이름과 이제 연관이 되면은 논란이 생기니까 아예 그렇게 하면서 약간 우리가 알 듯 말 듯한 공간인데 다른 이제 역사적 사실과 사실 없는 공간을 하다 보니까 이런 영화도 강령전 쓰면은 예. 관련이 있게 되잖아요. 실제로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피하려다 보니까 사충수가 돼버리는 거죠. 태화라는 뭐 그 CJ 쪽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태화라는 말은 옛날부터 많이 쓰였기 때문에 그냥 그걸 갖고 온 것이다라고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럴 수 실제로 있잖아요. 그 청나라의 궁 있잖아요. 자금성. 네. 그거 우리나라 궁보다 늦게 만들어진 거고 우리나라 맞습니다. 궁을 보면서 굉장히 따라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오, 또 그렇게도 볼 수 있군요. 실제로 청나라는 한국 문화에 대해서 약간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것들을 보고 가져다가 그대로 좀 하려고 했던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서 뭐 육조거리 같은 경우도 그게 진짜 옛날에는 굉장히 높이 평가되어 있는 도시계획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대로 가져가서 썼고 했던 적들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너무 심각하게 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역사적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면 예, 청나라는 만주족이 세웠잖아요. 그렇죠. 후금이 커가지고 이제 청나라가 됐는데 사실 금나라의 시조는 이제 김한보라고 그래서 신라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되게 많이 아, 하시는구나. 아이 깜짝이야. 야. 아니 그래서 사실 청나라가 뭐 제국이 됐지만은 조선을 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부모의 나라로 생겼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사실 조선 중기의 청나라가 이제 제국을 세우게 되면서 우리나라 침입해가지고 인조를 이제 굉장히 수모를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국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누구를 많이 벤치마킹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한족의 문화냐, 만주족의 문화냐라고 했을 때 그걸 좀 분리해서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청나라를 좀 따라했다고 해서 이제 문제 삼으면 거꾸로 청나라는 우리 얼마나 많이 따라했는데. 오, 그렇게 받아칠 수 있겠군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태화전의 명칭 자체도 한 9초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 1시간 15분 이상을 전부 한국의 궁전의 아름다움과 한국의 음식의 맞아요. 뭐 수려함과 이런 걸로 옷 복식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한국의 그 문화가 그대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갖고는 시비를 안 걸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보니까 왜 태화전만 보냐? 제목이 슈룹인데. 그렇지. 슈룹이 그렇죠. 슈룹이 우리 선택적주의. 고유어잖아요. 네, 슈룹이 우리 말이라면서요. 우산이라는 우산. 뜻인데 이게 음. 왜 다른 건 보면서 슈룹은 보지 못하느냐라는 맞습니다.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아 진짜 빈곤 포르노 하니까 포르노만 보고 말이야. 맞아요. 그거죠? 아니 그리고 또 이 굉장히 또 많은 다양한 그 자잘자잘한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사실과 좀 거리가 있다. 네. 예, 너무 중국 쪽에 오히려 사대주의, 역사대주의인 것 같아요. 역사대주의. 중국계 무조건도 좋아서 그거를 자꾸 이렇게 묻히려고 하는 시도가 우리나라에 있을 것이다. 이런 인식들은 좀 접어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사극을 통해 가지고 역사적인 고종논란에 많이 나오는 건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사극을 통해 가지고 생각해 보는 계기를 제공하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앞으로 사극 만드시는 분들이 우리 잘못한 거 없어. 우리 갈 거야.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지. 그쵸, 그런 그쵸, 태도는 그쵸.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해요. 조선구마사하고 한번 비교해 그렇죠. 보시면 좋겠어요. 네. 조선구마사는 우리 거가 아예 안 나왔었거든요. 네. 뭐 기생 뭐 이런 것들도 복식이나 이런 게 다 중국 복식이었고 음. 중국의 음식이었고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비교해 보시면 기준을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자, 이 슈룹 얘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훌쩍 가버렸는데 네. 마지막으로 이 드라마 슈룹에서 얘기하고 있는 슈룹의 의미, 요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부모가 비가 올 때 우산이 되어주는 게 부모라는 거예요. 우산은 그 사람을 지배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비가 그치고 나면 그냥 버리고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슬프네요. 아니 근데 그럴 수 있어야 독립이 된다는 거잖아요. 비가 오고 또 뭐 위해가 닥쳤을 때 든든히 막아주는 게 어른이고 부모다라는 생각을 하면 우리가 지켜주지 못한 158명의 젊음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슈룹 보면서 요즘에 울어요. 야 이런 어른들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걸 가지고 자꾸 김건희 여사랑 막 비교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누구랑요? 이건 우리 다- 이마령 씨의 그 다양한 덕목은 김건희 여사와 정반대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슈룹 굉장히 좋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까 이런 부모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었고 네. 또 하나는 이런 이제 존재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부모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김혜수 씨 같은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도 저런 부모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드라마는 리더를 꿈꾸는 사람들이거나 지금 현재의 최고 리더들이 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과연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가? 우산 같은 존재인가? 예. 아니면 우산을 지금 내팽개치고 있는 존재인가? 그렇죠. 자, 우리 슈룹을 보면서 리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리더가 모성애가 있는 리더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대중문화에서 주목할 만한 현상 혹은 담론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정책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이에요. 네네. 오늘 그 앞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충분히 얘기를 하기가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이번 주제는 빈곤 포르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빈곤 포르노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문화 콘텐츠에서 들어가 있는 네. 그런 그 요소들을 가지고 비판을 했던 거기서부터 나온 용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활동가들 입장에서는 야 오히려 잘 됐다 이 논란이 이래서 좀 우리 주변에 있는 빈곤 포르노물들을 좀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네네네.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은 누구를 지키려고 저러는지 뭐 아주 목숨 걸고 저분을 지키고 장경태 의원을 고소까지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고발을 진행한 건 장경태 의원이 처음이다. 뭐 또 자기네들은 그렇지 않대요. 뭐 그래요? 노무현 대통령 때 뭐 의원한테 이번 대통령실이. 아, 그러니까 이번 이번 대통령실이. 대통령실이 선택한 남자 장경태. 근데 선택한 남자요? 지금 참 장경태님 좋아. 그래서 지금 자신 SNS에 올렸더라고요. 장경태 의원도 1호가 되었다라면서. 지금 근데 그분을 이렇게 고소 고발한 거는 허위사실 유포인데 허위사실 유포가 빈곤 포르노가 아니에요. 조명 문제였죠. 네. 조명을 안 썼는데 조명을 썼다고 한 것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를 했다. 여러 번 기회를 줬는데 무엄하게도 그 기회를 갖다 차버리고 이거를 보도를 보면서 이것도 결국에는 빈곤 포르노 프레임이다. 뭐냐면 빈곤 포르노라고 했을 때 포르노만 딱 본 거잖아요. 네. 조명 논란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핵심은 조명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요. 연출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특정 포즈를 취하고 네. 아동을 배치하고 거기서 어떤 특정 포즈뿐만 아니고 표정을 짓게 하고
왜 이렇게 연출하냐는 게 핵심인데 조명으로 갔기 때문에 계속 다른 곳에만 초점을 맞추는 선택적주의가 반복되고 있다는 게 맞아요, 가장 맞아요. 문제죠. 예. 그게 꼼수죠 사실. 그러니까 이만한 문제가 있는데 거기서 요만큼을 똑 떼가지고 지역적인 문제로 접근을 했고 그 지역적인 문제에 대해 진위 여부를 가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거를 그 토론 기술 중에서 허수아비 때리기라고. 합니다. 허수아비 그쵸? 때리기? 예. 그러니까 허수아비를 만들고 어. 마치 적인 아. 것처럼 막 때리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자기가 토론에서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도 작년 때 고소하고 또 거기서 뭐 억지로라도 사과라도 받아내면 이긴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빈곤 포르노에 해당하는 컨텐츠를 직접 연출하고 찍어서 활용하고 있다는 건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죠. 예. 이게 이미 81년도부터 문제 제기를 했던 그런 유형 아닙니까? 81년부터 이미 이제 그런 구호 단체들이 너무 현장에 가가지고 감정을 직접적으로 자극을 해서 기부를 이제 유도를 하는 그런 행위들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런 것은 선정적인 포르노와 같다 그래서 빈곤 포르노라는 단어를 썼고 맞아요. 이미 수많은 연구 결과가 논문에도 등장을 하고 있고 그렇죠. 심지어는 이 논란이 있기 한 20여일 전에 예. 국힘당 한 의원이 예. 이런 현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문제점이다 라고 해서 지적까지 했었어요. 특히 광고 같은데 이런 게 많이 나온다고 빈곤 포르노에 대한 그렇죠. 지적을 했었어요. 그리고 빈곤 포르노 외에도 먹방이 과하면 먹방 포르노라는 푸드 말이 포르노라고 그렇죠. 합니다. 푸드 그렇죠. 포르노 네.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시사 용어고 그렇죠. 상식인데 이걸 갖다가 똑 떼내 가지고 굉장히 좀 색깔을 씌워서 봤다. 그게 보여집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 기자들은 다 알 텐데. 다 알죠. 아니 나는 몰랐나?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거를 그냥 받아 적는 기자들이야. 거기다가 좀 해설이라도 달아줘야 기자의 역할을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빈곤 포르노라는 용어가 사실 있고 그게 성애물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런 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전직 기자로서 아니 죄송합니다. 저라도 사과를 드려야지. 아. 전직 기자로서 화가 누그러질 것 같아가지고 예. 저라도 사과를 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양비론 때문에 지금 진실이 막 가려지고 결과적으로는 조명이 몇 개였냐, 조명이 LED였냐 아니었냐, 아이고야. 뭐 전등이냐 뭐냐 이렇게 되고 있다는 사실.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제 첫 번째는 뭐 영부인 뭐 모욕죄까지 나왔어요. 근데 예. 그 영부인 모욕죄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정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여성을 왜 자꾸 그런 식으로 가둡니까? 그렇죠. 이거는 여성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특정 행위의 문제거든요. 예. 근데 학술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아이들을 등장을 시켜가지고 감정을 자아냈을 때 기부율이 높아가느냐? 아니에요. 많은 논문들에서 보면 오히려 사람들이 감정을 소모해가지고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기부를 안 한다는 거고 또 기부를 안 하는 이유 중에 근본적인 하나는 그 용처가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내도 그걸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잘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서가 아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영부인들인데 안 한 게 아니고 이미 1981년부터 많이 문제가 돼가지고 그건 하면 안 된다라고 일종의 커먼센스가 형성되는 상황이었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그런데 그 상황에서 가서 아이들을 수단화시켜가지고 나는 이렇게 좀 불우한 아동들을 의식하고 이걸 기여할 수 있는 존재감 있는 사람이야라고 그 만든 것 그 자체는 사실 포르노 이상으로 나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 아픈 아이들이잖아. 그렇죠. 이거는 또 그냥 단순히 배고픈 아이들이 아니고 암 환자들. 아픈 아들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 다른 영상도 보면은 아이가 별로 이렇게 응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이렇게 가가지고 웃으면서 뭔가를 시키잖아요. 저는 여기에 더해서 진짜 나쁜 언론들은 어디까지 갔냐면 이 아이한테 돈이 쏟아져 가지고 아이가 치료받을 기회가 열렸다. 이건 포르노를 완성시킨 거거든 사실은. 아니 무슨 근거로요? 아니 그렇게 그 후원을 갖다가 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그 현지 외신에서 그렇게 자, 전했다라면서 전했다고. 그러면 다음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정말 그게 심장 질환을 해소하는데 쓰였는지 예. 그걸 보도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개인이 특정한 어떤 힘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가지고 그 문제가 진정으로 해결되느냐는 그쵸. 거예요. 전 그리고 그것도 좀 피해야 되는 것 같아요. 시혜적인 사고. 그렇죠. 아 그게 네, 굉장히 시혜적인 사고를 꼭 중요합니다. 피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응.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많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우린 서로 도와야 되는 것이 그렇죠. 마땅하기 때문에 돕는 것이다 라고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닌 그런 시각들이 많은 것 같아서 위험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스픽스의 그 입장과는 조금 다르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가지고 음모론적으로 사실은 이 방송이나 이쪽이 이 빈곤 포르노 콘텐츠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있어요. 아, 실제로 보세요. 종편들
광고 보면은 진짜 거의 한 2분에 하나씩 이런 거 나온다. 그러면 빈곤 포르노 공동 경제 뭐 이런 체제네요. 그러니까 경제 공동체군요. 경제 공동체야. 네. 아니 나는 진짜 보다 보면 끔찍해. 그리고 많이 있어요. 그 방송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되게 자괴감을 느낀다. 중간에 이제 그럼요. 뉴스 하다가 갑자기. 뉴스가 쉬는 시간에 그 광고가 딱 올라오는데 그런 광고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좀 다른 광고 없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니까 본인들도. 그런데 거기서 돈을 벌고 있잖아. 어? 자괴감을 느끼게. 그리고 그런 광고가 오히려 늘었대. 그래서 광고 전체 시장에 뭐 지금 한 56억 정도 그런 광고가 뭐 사용된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아니 그런 식으로 광고가 늘어나면 그만큼 아이들을 진짜 돕는 데는 돈을 안 쓰는 거 아닙니까? 공범들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 소비하고 이런 거, 그리고 그런 걸 심지어 김건희 여사가 따라하게끔 하고 이랬던 거에 계기를 작용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 좀 있습니다. 사실 일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잘 살게 해줬지 않았느냐라고 낙성대 아파들이 얘기한 거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수치만 높아지면 되는 거지. 그렇지. 공장만 많이 올라가면 되는 거지. 아이들을 그렇게 수단화하고 하는 게 뭐가 문제야? 라는 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실제로 SBS가 있잖아요. 네. 97년도에 희망TV라는 기획을 처음 있었죠. 시작하는데 예. 그게 빈곤 포르노로 이렇게 100억 이상의 돈을 갖다 한꺼번에 촥 걷어들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합니다. 그게 잘 안 쓰였나요? 그랬더니 문제가 되겠네요. 잘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는 잘 몰라요. 몰라요. 잘 쓰였으면 어떡해요? 아니 근데 솔직히 거기 참여했던 업체들 네. 다 보면, 업체라고 말해서 하긴 죄송합니다. 근데 잘 쓰였다고 해도 그 음. 빈곤 포르노라는 것을 차용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럼요. 저기 네. 뭐야 우리 그 퀸이 대활약을 했던 라이브 에이드, 네, 그것도 네, 네, 나중에 네. 빈곤 포르노의 대표적 사례로서. 그렇게 되는구나. 예, 그렇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서구의 그 TV 화면에 나와서 그거는 거의- 초상권 보장 안 그렇죠. 되고. 예. 우리 그래서 이제는 이 아이들의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또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런 컨텐츠는 좀 없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실 반성하지 못하는 이런 반성에 있어서 굉장히 참 인색한 이런 모습들도 이제는 좀 사라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해봅니다. 네. 자, 이렇게 좀 숨가쁘게 달려봤는데 진짜 숨가팠어요. 오늘 어떠셨어요? 저 너무 가볍지 않았나요? 너무 좋았어. 너무 가볍지 않았나요? 누가 그래요? 너무 까불었던 것 같은데. 진짜 정신 많이 품격이 있었던 것 튕겨지셨습니다. 같은데. 예. 저 되게 품격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수다를 떨면서 수다를 품격이 떨면서 없었다는 방송이 얘기예요? 아니에요. 그럼 저희는 뭐예요? 지금 제작진들이 머리를 쥐어짜고 있어요.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예. 어머. 자, 김원식 변호사님 어떠셨어요? 아우, 무엇보다도 이렇게 반갑게 스픽스에서 정치적인 거하고 문화적인 거하고 제공해줘가지고, 야, 정말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 문화 프로그램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지상파도 안 하는 거를 안 해요. 스픽스가 하니까 저는 진짜 칭찬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리따봉. 저는 솔직히 좀 아쉬웠던 거는 이 많은 과자들이 있었는데 이걸 먹지를 못했다는 거. 저희가 긴장하지 않으셨어요? 저 아니요. 긴장해가지고 못 먹었어요. 중간에 하나 먹었어요. 자, 다음번에는 과자들도 먹으면서 이렇게 재미나게 좀 이렇게 과자처럼 고소한 그런 정문 다락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 볼 수 있겠지? 모르겠다.